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는 11단원 Banking Industry Structure and Competition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쭉 금융기관, 조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 아니면 좀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단원은 아무래도 어떤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아니면 자본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어떤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는 단원이 요 11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뱅킹 시스템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최근에 어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섀도우 뱅킹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미국의 금융기관인 어떤 저축과 관련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11.1 부분을 통해서 간략한 미국의 어떤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뭐 몇 년에 뭐가 생겼고 뭐 이런 연도를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 11단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중요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연도나 아니면 어떤 뭐 법 이름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의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흘러갔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8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정도 전에 첫 번째 최초의 미국의 상업은행으로 이렇게 Bank of North America라는 최초의 상업은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중앙은행,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생긴 게 되는데, 센트럴뱅크가 생긴 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중앙은행, 그러니까 어떤 일반 상업은행들한테 이 차터, 그러니까 영업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감독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어서 1791년에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미국의 최초의 센트럴 뱅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때 생긴 요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프라이빗 뱅크이면서 센트럴 뱅크의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런 어떤 중앙은행 기능이 필요하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얼마 안 가서 1811년에 다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816년에 다시 중앙은행인 세컨드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중앙은행이 다시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생긴 중앙은행이 1836년에 이 중앙은행의 차터, 그러니까 어떤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증서 같은 게 1836년에 만료가 되면서 다시 또 중앙은행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즉 그러다가 단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1800년대 그 뭐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상업은행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 정부로부터 차터를 받은 은행들이 자꾸 망하더라. 이제 그런 어떤 은행의 어떤 망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1863년에 이 뭐 내셔널 뱅크 액트라는 법을 통해서 내셔널 뱅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주 정부한테서 허가받은 은행이라는 것이었고, 이제 요 1863년의 법을 통해서 내셔널 뱅크, 그러니까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뱅크의 경우에는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라는 어떤 부서를 통해서 요 내셔널 뱅크들은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의 뱅킹 시스템은 초기에 이렇게 스테이트 뱅크와 내셔널 뱅크가 공존을 하고 있는 여기 듀얼 뱅킹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거고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13년, 그러니까 꽤 최근인 거예요. 꽤 최근으로 와서야 지금의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드디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RB가 설립이 되면서 모든 내셔널 뱅크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멤버로서 가입을 해야 했고 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스테이트 뱅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회원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멤버 은행이 되면 규제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스테이트 뱅크들은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멤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1933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FDIC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FDIC가 성립이 되면서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FRB의 멤버 은행은 FDIC에 뭐 매월 아니면 매년마다 계속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예금자 보험료라는 거를 내고 이제 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1인당 예금자 얼마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논 페더럴 뱅크,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의 멤버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가입을 하고 비용을 미리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FDIC,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FDIC로부터 어떤 규제를 또 당연히 받게 되었고요. 그러고 같은 해인 1933년에 요거는 조금 많이 나오는 법이라서 요거는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스티글 액트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상업은행과 증권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증권사, 미국으로 말을 하면 투자은행, 이렇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법이 요 1933년에 글래스-스티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뱅크는 증권사들이 지금의 어떤 투자은행이나 증권사가 하는 업무, 그러니까 뭐 주식 발행을 도와준다던가 채권 발행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은행은 이렇게 커머셜 뱅크가 하는 뭐 예금, 적금을 수취한다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999년에 다시 이와 같은 법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1 부분을 통해서 정말 간략하게 미국의 어떤 뱅킹 시스템의 역사, 한 250년 정도 되는 미국 뱅킹 시스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피겨 1번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1933년에
글래스-스티걸 액트라든지 FDIC의 설립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뭐 1913년 FRB가 생기게 된 것들, 그리고 여기 나왔던 1863년, 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이 뱅킹 시스템의 특징은 어, 이렇게 어떤 규제 체계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상업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나 카드사나 뭐 이런 데들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이제 국제금융 쪽 업무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딱딱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독 체계가 뭔가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요렇게 이렇게 뭔가 좀 겹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A번 감독기관을 통해서도 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B라는 감독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중첩돼서 감독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이렇게 Multiple Regulatory Agency 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요 OCC라는 부서는 내셔널 뱅크에 대해서 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셔널 뱅크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커머셜 뱅킹, 전체 커머셜 뱅킹 시스템에서 가진 에셋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페더럴 리저브와 스테이트 뱅킹 어서리티, 그러니까 요 센트럴 뱅크, 미국의 센트럴 뱅크랑 주정부 부서 중에 그 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부서, 이제 요 두 개 부서에서 스테이트 뱅크, 근데 스테이트 뱅크는 스테이트 뱅크인데 페드의 멤버 은행인 스테이트 뱅크에 대한 관리 감독 모니터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드는 뱅크 홀딩 컴퍼니라고 이거를 은행 지주회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모 회사가 있고 은행 1번, 은행 2번, 은행 3번, 은행 4번 뭐 요렇게 지금 여러 금융기관을 보유하는 회사를 이렇게 뱅크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뱅크 1번, 뱅크 2번, 뱅크 3을 홀딩한 컴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런 뱅크 홀딩 컴퍼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페드는 내셔널 뱅크에 대해서도 부수 세컨더리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규제 체계는 이게 정말로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딱딱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뱅크 홀딩 컴퍼니가 우리나라는 이거를 금융지주 회사 뭐 이렇게 약간 미국하고 약간 다른데, 그래서 지금 한번 뭐 위키피디아에서 KB 국민금융이나 아니면 뭐 하나금융그룹이나 뭐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KB금융그룹이다라고 하면 이제 KB금융이라는 이 모 회사가 있고, KB금융이라는 모 회사가 있고, 여기에 밑에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생명, KB손해화재, 손해보험, 그리고 KB 뭐 저축은행, 그 다음에 뭐 KB 데이터 시스템 같은 여러 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금융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 하나금융그룹이라는 모 회사 안에 밑에 하나은행, 뭐 하나카드, 그다음에 뭐 하나 뭐 캐피탈, 뭐 하나생명, 그다음에 뭐 하나 어쩌고저쩌고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뱅크 홀딩 컴퍼니라고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DIC와 스테이트 뱅킹 어서리티의 경우에는 FRB의 멤버가 아닌
스테이트 뱅크들을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뱅킹 어서리티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무슨 거를 하냐면 FDIC의 그 예금자 보호가 안 들어있는 스테이트 뱅크에 대해서는 100% 그러니까 스테이트 뱅킹 어서리티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지금 금융 감독 체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미국의 금융 감독 체계는 이렇게 멀티플 레귤레토리 에이전시 체계로 되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첫 번째, 세 번째 정도? 이거를 다 누가 어디서 관리 감독을 받냐, 이거를 애우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메시지, 요 중심,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2 부분에서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뭔가 단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처음 그림자 금융이라고 번역을 했겠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그거를 따라서 썼다 보니까 지금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은 아닌데 마치 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사 아니면 보험사, 저축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런 금융기관들이 은행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주는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속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교과서 아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증권사 아니면 보험사, 저축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이거 규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가서도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시면 증권사에 가서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주식 담보대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입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사에 가서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맡기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받는 대출은 정식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관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도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카드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리볼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우선 물건을 사고 내가 그 뒤에 오는 결제일에만 카드 대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는 자체가 또 이렇게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은행에 가서도 당연히 대출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익숙하실 테니까 하시니까 은행이 아니라도 이렇게 어떤 돈을 빌리려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수적인 수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인가 2단원에서 나왔었는데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뭐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금융 혁신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면서 어떤 미국의 경제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제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점점 더 수익을 찾기 위해서 Financial Engineering, 우리나라에선 이걸 금융공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뭐 파생상품 같은 것에 이제 좀 많이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이유를 어떤 수요 측면에서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1960년대부터는 미국의 금융 환경이 조금 변해서 특히 이자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공부를 했죠. Interest Rate Sensitive Asset과 Interest Rate Sensitive Liability가 그 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토탈 밸류가, 토탈 마켓 밸류가, 토탈 에셋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공학을 비롯한 어떤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수익성 있는 활동을 찾도록 금융기관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푸시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 금융기관들이 했던 어떤 금융혁신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어드저스터블이 조정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기 지금 flexibl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변동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고정금리 대출만 기업이나 고객들, 개인 고객들한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계속 그냥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던 내리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속 고정된 금리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이미 계약을 낮은 금리로 해놨어. 그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금리 모기지,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여기서 데리버티브는 미분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파생 상품을 이렇게 영어로는 데리버티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financial이 붙었기 때문에 금융 파생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파생 상품이 나타나게 된 것이 해지,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과 관련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융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손실을 방어한다, 손해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이렇게 파이낸셜 데리버티브가 생겨나게 되었고,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증권 아니면 어떤 이자율 아니면 어떤 주식 같은 거에 연동시켜서 그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Financial Derivat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겨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던 Futures Contract, 선물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물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underlying asset을
사기로 하거나 혹은 팔기로 하거나 하는 것이 이 퓨처스. 여기서 퓨처스는 미래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퓨처스 S 붙은 걸 보니까 이게 명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물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수요 측면에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어떤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행위를 막 하게 하고 이제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섀도우 뱅킹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서플라이 공급 측면에서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IT 시스템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을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막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인터넷 뱅킹도 없었죠. 뭐 모바일 뱅킹 당연히 없었죠. 그때는 돈을 저축을 하든 빌리러 가든 무조건 은행 창구에 가야 됐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어떤 신용평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그런 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금융기관에서 뭔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트랜잭션 코스트가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IT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서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IT 시스템, 아니면 뭐 전산, 아니면 어떤 뭐 초고속 통신, 뭐 그런 거의 발달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쉽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어떤 수익을 더 창출하려는 행위는 이렇게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발달시키는데 계속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 IT 시스템의 발달로 나타난 것이 여기 지금 크레딧 그리고 데빗 카드의 경우입니다. 지금의 어떤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빗 카드를 우리나라의 어떤 체크카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10단원인가 9단원 볼 때에 체크, 수표라는 시스템이 미국에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느끼셨죠? 그런데 이렇게 IT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렇게 수표라는 거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물건을 살 때 수표를 주고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라는 게 나오면서 바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게 편리하게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IT 시스템의 발달로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고 대표적으로 뭐 비자라던가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카드라는 것이 활발해지면서 이 신용카드라는 게 결국은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빗 카드,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체크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빗 카드는 내 계좌에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요 체크카드라고 데빗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IT 시스템의 발달로 나타난 두 번째가 요 일렉트로닉 뱅킹,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뭐 IT 아니면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ATM 아니면 뭐 홈 뱅킹 그리고 버추얼 뱅킹,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 버추얼 뱅킹을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교과서에서는 버추얼 뱅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로닉 뱅킹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크본드도 상당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크본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이미 이 정크본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죠. 같은 말로 하이힐드 본드 아니면 투기 등급
채권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어떤 고도로 발달된 통신 시스템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업이 뭐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혹은 제깍제깍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발달하고 뭐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면서 그냥 인터넷만 켜면 접속하면 그 기업이 주식 발행하려는 혹은 채권 발행하려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뭐 자산 부채는 얼마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상당히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면서는 이렇게 조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면서 정크본드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펄런 엔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 이것도 상식 같은 거, 금융의 상식, 경제 상식 같은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때 최초에는 신용등급이 좋았어. 근데 그 이후에 신용등급이 BAA, 그러니까 투자 등급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을 여기 fallen ang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IT의 발달로 정크본드 시장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 여기 지금 CP, 요 커머셜 페이퍼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요거를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여기 살펴보면 은행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단기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요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을 그러니까 어음이에요, 어음.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정크본드가 커지게 된 이유랑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업이 신용이 좋은지, 뭐 자산 부채가 얼마인지,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IT가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고, 이제 거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CP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P 시장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이 MMF, 어떤 초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는 MMF가 이 커머셜 페이퍼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커머셜 페이퍼 시장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라고 부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